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윤도현입니다. 금주 유안타 윈도우 국내 증시 이슈 동향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수급에 생긴 변화로서는 증시 주변 자금 감소, 그리고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생기게 될 수급에 생길 변화에서는 CFD 가세 부분과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 잘 하셔서 향후 시장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시 주변 자금 감소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 거래 대금이 줄고 있는 것이 좀 확연하게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42조 1천억 원,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엔 32조 3천억 원 이게 점차 줄기 시작했는데 3월 달 이제 현재까지 15조 3천억 원으로 상당 부분 감소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시장을 끌어왔었던 개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지금 멈춰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개인의 거래 비중 역시 어느 정도 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1개월 연속해서 6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67%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1월 달 대비해서는 증시보다 비트코인을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기사를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자산의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 자금의 유입 속도가 예전보다는 좀 천천히, 그리고 그 속도조차 감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주변 자금 중에 하나인 고객 예탁금도 최근 들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가 고점을 찍었었던 1월 12일 74조 4천억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3월 달 평균으로는 64조 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IPO 대회였었죠. SK 바이오 사이언스 청약 환불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5조 정도가 다시 은행권으로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예탁금 부분 역시 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올해 IPO 대여 같은 경우가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증시 자금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들의 IPO 역시 좀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 예탁금 추이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청약증거금이 들어왔었던 현황 말고도 11월 달 그리고 1월 달 이 사이에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이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용대출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금융당국에서 대출 상환에 대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증시 주변 자금 감소에 좀 더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 금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 이 노란 선이 신용대출인데, 신용대출이 지난 11월에 사상 최대로 나갔었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4.8조 정도로 높아질 수준이었고, 대신에 12월 달에는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가 시작되면서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잠깐 늘었다가 2월 달에도 다시 한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월 달 증시가 횡보하게 되면서 신용대출 부분 역시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대출뿐만 아니라 단기 자금인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 흘러간 자금이 29조 원으로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관망세가 그대로 좀 반영된 모습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연기금 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데, 이 표로 보면은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기금이 매수를 했던 구간이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은 상황인데, 우려되는 부분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 올해 남은 매도해야 되는 자금이 한 20.5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수급에 있어서도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증시 주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증시와 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지거나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향후 증시를 좀 어둡게 봐야 된다라는 내용은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수급에 생긴 변화들에서 가져온 이슈는 미니 코스피 200에 대한 공매도 금지 이슈입니다.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18일 날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시장 조성자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게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그리고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에 대해 업종론 전면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이 세 가지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었던 이슈이고요. 아무래도 금융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신경 쓰고 있는 정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시장 조성자가 어떤 것인지부터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장 조성자는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 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서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는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준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4틱에서 이제 8틱 정도 되는 범위를 메꾸게 되는 거고요. 최소 금액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조성자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시장 조성자 같은 경우에는 파생 시장에서 실시간 해지를 통해서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가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A 주식 선물 호가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미니 코스피 200 선물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 주식 호가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현물로 생각하시게 되면 시장 조성자였던 증권회사는 이 부분에서 거래 체결이 된 부분을 가격 변동 위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현물 시장에서 원래는 위에서 이제 매도를 내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서도 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 변동 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조차도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 공매도 금지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급에 생길 변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인 4월 1일부터는 CFD 계좌에 대해서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게 되게 됩니다. CFD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CFD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차익을 현금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쉽고요. 지금까지 레버러지 효과가 높다는 점, 그리고 양반양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장외 파생 상품을 분류되었었기 때문에 과세에 대해서 이점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투자자 자격을 획득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CFD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와 그리고 장외 중개 증권사, 그리고 실제로 프라임 브로커로 불리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한국 거래소에 매도를 내게 되고요. 이 매도된 이후에 주가 변동 손익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FD 거래가 실제로는 거래소에 접근되는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로 잡히기 때문에 장외 파생 상품에다가 해외 창구로서 들어오게 되면서 수급이 좀 왜곡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자자는 한국에 있는 한국 투자자인데 뭐 이런 해외 외국 증권사들을 통해서 수급에 잡히기 때문에 혹시 외국인 수급이 아닌가라고서 뭐 시장에 수급이 왜곡돼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레버리지를 높게 사용하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9일, 그러니까 시장 저점을 찍었었던 그날 같은 경우에 뭐 CFD 반대 매매로 추정되는 그런 매도세들이 높아서 하한가로 실제로 빠졌었던 종목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CFD 거래에서 상당 부분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CFD 거래가 그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추가하게 되면서 수급상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CFD 거래를 뭐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크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세 부분에 대해서 그 새로운 과세를 하게 되면은 그 매도를 내게 되는 그 물량들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세 범위가 11%로 기존 양도소득세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투자하는 분들의 성향상 이 11% 과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높은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향이 걱정보다는 좀 덜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거기에다가 이미 그 CFD 거래를 하고 있는 일부 증권사들이 증거금리 인상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레버리지 효과가 예전보다는 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CFD 계좌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이 생각하고서 거래를 하셨던 게 작년에 있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대주주 범위 부분이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거래를 했었던 건데 그 3억으로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10억 원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 거래에 대한 수급상 우려 사항은 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시한은 그 3월 16일, 작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의 연장을 거쳐서 이번 5월 3일에 다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이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먼저 있었던 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라는 일부 비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그 주요 수급 주체로서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었던 개인 투자자들에 있어서 이 공매도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과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그 조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매도 재개가 되게 되면은 시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바로미터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이 이전에 있었던 공매도 사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그리고 2009년까지 첫 번째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서는 금지기간 수익률이 실제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2차 공매도 금지가 있었던 지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지수는 한 5.6%로 오르게 됐고요. 이번에 3차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매도가 금지 기간 동안 수익률은 81.2%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금지 시점을 한번 살펴보아도 이전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했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 지수의 그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그 1차, 2차 공매도 재개가 시작되었을 때 그 전후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그 영향을 끼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개 직후 단기 하락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그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대차장고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대차장고 특히 이제 코스닥 대차장고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라는 것이 공매도와 상당히 좀 연계되어 있는 바로미터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그 유동성이나 아니면 거래에 있어서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 한 차례에 큰 영향이 있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이번 공매도 재개된 이후에는 그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만큼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거래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가져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그 수급이라는 것이 그 시장 여건에 따라서 풍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쪼그라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이 시장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유동성 장세에서 다시 실정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 이것 말고도 앞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 보시고 시장을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